근대 건축의 또 다른 특징은 있는데 콘크리트뿐만 아니라 철을 구조의 재료로 하는 새로운 건축의 타입이 생겼다는 거죠. 1884년에 드바론 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은 홈세이빙 빌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저게 최초의 철골 건물이었어요. 그때 높이가 42m, 10층 규모로 1960년에서 70년대 들어가면서 이 고층 건물이 시카고에 많이 나타나게 됐어요. 미스 반데르베가 설계한 레이크쇼 아파트먼트 이런 건물 344m 이 철제 구조물을 가진 외팔보 튜브를 가지고 만든다든지 존 행콕 타워가 그렇죠. 고층 건물은 이제 점점 높아지기 시작해가지고 타이페이에 있는 건물은 520m, 루즈 할리파 건물, 두바이에 있는 건물이죠. 828m.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 김광현입니다. 건축이 발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크게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건축의 재료가 새로 발전되면 건축이 발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크게 놓치고 있는데 발전하는 재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철입니다. 첫째, 무게는 가벼운데 강도가 매우 강해요. 그리고 이 강철은 밀도로 보자면 콘크리트 또는 목재보다 밀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항복 강도비가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강철을 쓰면 기둥 간격이 같은 응력에 비해서 크고 무거운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재료이기도 합니다. 강철은 단면이 작고 무게가 가벼운데도 불구하고 운반이나 설치가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공사 기간이 짧지요. 조지프 라이코트라고 하는 이제 건축 역사가 이론가가 있는데 집의 원형이 뭐냐? 하나는 동굴이다. 하나는 텐트다. 동굴이다 그러면은 이제 있는 것을 사람이 발견해서 사용하는 것들의 대표적인 것을 동굴이라고 봤는데 텐트는 이게 발견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만든 거다는 거죠. 이제 콘크리트는 어떤 거냐 그러면 콘크리트는 전체 벽의 건축을 만들어요. 벽이 우선이 되는 게 콘크리트예요. 되게 콘크리트 갖고 기둥도 쓰지만 벽이 더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동굴에 살았을 때 그때 모습을 어떻게 보면 현대적으로 바꿔가지고 생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이 철골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뼈대를 나타낸 거거든요. 이 뼈대가 모여가지고 그거를 접합을 하고 그래서 텐트라고 하는 거는 결국 기둥을 세우고 잡아 당긴 다음에 위에다가 천을 뒤집어 씌우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가지고 있던 재료를 부품을 제작하고 조립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콘크리트와 철골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근대 이후의 건축에 새로운 건축의 유형을 만든 것은 철골이었습니다. 근대 건축이 왜 생겼느냐, 왜 중요하냐 그러면 근대 건축이라고 하는 그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합리적이고 편안한 그런 건축 공간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대 건축의 또 다른 특징은 있는데 콘크리트뿐만 아니라 철을 구조의 재료로 하는 새로운 건축의 타입이 생겼다는 거죠. 재료에 의해서 새로운 건물 유형이 생겨났다. 철과 콘크리트 또 유리 이 세 가지의 새로운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근대 건축이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견고하고 장기적으로 두고 봤을 때 건설비가 낮고 빨리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근대 건축의 주요 재료는 강철, 스틸이었습니다. 다음에 이야기를 조금 바꿔서 철이 어떤 그 건축의 변화를 일으켰는가를 네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카르낙 신전을 보면 그 카르낙 신전이 굉장히 넓잖아요. 거기는 뭐 바오로 성당, 노틀담 성당, 뭐 바티칸 대성전 모두 합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규모를 가진 게 이집트의 카르낙 신전이에요. 그런 대공간을 만드는 것들은 사실은 고대로부터 있었죠. 아주 중요한 건물일 때 돌을 쌓아서 만든 것들이 있죠. 이걸 보고 우리는 조족구조로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조족구조로 지은 것 중에 가장 큰 건물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2세기 때 지어졌다고 하는 판테온의 돔입니다. 근데 이 돔의 지름이 무려 얼마냐? 43.2m나 되는 돔을 만들었다. 이거 끔찍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놀라죠. 지금 봐도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에 한 4세기쯤 지나서 아야소피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스탄불에 있죠. 이때 지어진 돔의 지름이 32.7이 됩니다. 이것도 대단한 돔이었는데 한 번 들어갈 때 18,000명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 이후로부터는 근세에 이것들을 넘는 규모의 대공간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기 끝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한계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적 구조로 지어지는 공간의 한계가 이미 2세기, 6세기 이 공간이 다 보여줬다. 영국의 큐 가든이 있어요. 거기 팜하우스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조그맣게 팜, 그러니까 이제 열대 지방에서 나는 그 나무를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때 이제 온실을 짓게 됐는데 따뜻한 공기와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되죠. 빛도 들어와야 되니까 온실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때 필요한 게 철과 유리다. 왼쪽에서 보시는 그림을 보면은 아주 정면인데요. 동그랗게 돼 있어요. 1947년이면 그 시대에 저기 균질한 재료를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철을 이렇게 일정한 크기로 만들어서 커브를 만들고 공유를 만든 다음에 판유리를 굽혀서 햇빛을 잘 받아들이고 비도 안 들어오게 하면서 있다. 지금까지도 하자가 없는 건물이래요. 굉장히 아름다운 건물이고 온실인데 저게 온실이 이제 큰 건축의 공간으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대도시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조금 더 달라지니까 한 4년 후에 1851년에 런던 만국 박람회가 열렸어요. 수정궁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길이가 무려 563회, 139m. 거기에 유리만 씌어 있는 게 아니라 거대한 공간으로 일종의 온실이라 볼 수 있지만 그것을 구축하는 방식이 대단했다 이거죠. 똑같은 구조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철과 유리가 투명하고 경쾌한 공간을 만들었다. 이전의 건물하고 너무 다른 건물을 만들었다. 이게 근대 건축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노력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근대의 건물 유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철도역, 시장, 창고, 백화점, 전시장, 온실, 오피스, 공장 등등등. 이 건물들은 누가 만들었느냐? 실업가라든가 자본가, 이른바 신흥 부르주아 계급이 돈을 벌면서 이런 건물들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미학보다는 경제적인 거, 효율적인 거를 만드는데 적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받아들여졌어요. 근대의 발전과 함께 철골 구조의 대공간이 사용된 것들이 있는데 그게 다름 아닌 공장이다. 거기에는 큰 기계가 움직여야 되니까 중간에 기둥 가격이 넓고 스팬이 굉장히 넓고 공간이 큰 그런 대규모의 공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알버트 칸이 설계한 그거를 표현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 공장은 그냥 기계 만드는 게 아니라 기계가 프로세스가 있고 순서가 있고 플로우 흐름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구조 재료는 절대로 이런 공간의 연속적인 쓰임새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였다. 이게 철이라고 하는 재료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새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공간이 넓어졌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건축가의 이른바 작품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는 어떻게 됐는가? 가장 대표적인 거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오스트리아의 건축가의 오토 바그너가 설계한 비엔나의 중앙 최신은행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는데 철골 구조로 지어진 집이에요. 근데 바깥쪽에는 돌로 붙였어요. 왜냐하면 바깥쪽에 있는 건물들은 돌로 지어진 건물이 많으니까 할 수 없이 돌로 붙였는데 그 돌들이 매달려 있어요. 알루미늄 리벳으로 저걸 전부 고정을 시켰어요. 그래서 알루미늄 리벳 자체가 디자인의 한 성질이에요. 건물이 무거운 것 같은데 굉장히 가벼운 걸로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 가운데 들어가면 출납 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최신은행 건물, 이 건물이 근대 건축에서 나타낸 볼륨과 같은 공간이다. 볼륨은 뭐냐면 그냥 최적만 있는 거예요. 공간도 비어있지만 볼륨도 비어있는 그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철과 유리와 이런 것들로 만들어져 있던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혁신적인 설계가 바로 이 중앙최신은행의 출납홀이었습니다. 자, 이런 건물이 들어오니까 점점 사람들이 건축물에 대한 공간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나가기 시작했다. 그거의 주요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철이라고 하는 구조물이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을 때 아마도 흔히들 일상적으로는 저런 풍경을 보고 살 거예요. 유리도 넓고 밭의 풍경도 좋고 봄, 여름, 가을 어떻게 지내는가 볼 수 있고 그래서 공간이 시원하다. 올유리, 수리, 한강, 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근거가 뭐냐면 유리도 있지만 더 적극적인 것은 철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일상생활에 깊게 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요약하자면 근대 철과 유리가 쭉 쓰였다. 채광의 문제가 크다. 그 다음에 시야가 넓게 확보된다. 그것도 한 방향이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사라졌다. 또는 건축 요소가 분해되어 있다. 조금 어려운 말을 쓰지만 다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것은 철의 공간을 만드는 방법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높은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들 철골 구조하면 제일 먼저 높은 집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19세기 중반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들이 있었어요.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 대성당이었는데 높이가 얼마냐? 142m였답니다. 19세기 중반에 들어가는 건 전부 누가 더 높은 집을 짓는가 나름대로 경쟁을 했어요. 돌로. 그때 지금도 뭐 굉장히 유명하게 남아있지만 독일의 쾰른 대성당, 미국 워싱턴 기념관이 169m 되는 거를 오벨리스크지만 만들었다. 다 이것도 뭐 높은 걸 만들기 위한 거였는데 다 이제 차례차례로 기록이 바뀌어 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이런 것들은 돌로 지은 조족구조라고 하는 것 안에서 높이를 지은 거였다. 그럼 철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다름 아니라 파리에서 열렸던 만국 박람회죠. 1884년에 기획이 돼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그때 기념적으로 뭘 하나 만들자. 중요한 구조물을 만들자라고 한 게 에펠탑이라는 거예요. 1889년에 완성이 됐는데 당시 기술로서는 상식을 뒤덮는 건물이었어요. 그 높이가 무려 300m를 올라갔다. 그전에는 가장 높았던 워싱턴 기념비의 무려 2배나 되는데 그 2배나 되는 것이 이제는 계속 남아가지고 지금 파리의 상징물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스틸 구조하고 초고층 건물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름 아닌 시카고라고 하는 데서 일어났다. 왜 시카고냐라고 하는 건데 1871년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요. 이때 수많은 건물들이 전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카고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전토에서 고층 건물을 지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이때 괜찮은 재료, 좋은 재료가 뭐냐 찾아야겠죠. 보니까 교량과 산업시설에 사용되는 강철이 있구나, 스틸이 있구나. 재해를 맞은 다음에 인구가 증가했죠. 사용 면적을 증가해야 되죠. 고층 건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층 건물을 경제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 이때 나타난 것이 1884년에 드바론 제니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은 홈세이빙 빌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저게 최초의 철골 건물이었어요. 그때 높이가 42m, 10층 규모로 나중에 2층을 더 확장해가지고 높이가 55m까지 올라갔지만 지금 보면 뭐 그다지 높은 건 아니었는데 당시에 조적 구조가 보통 15층 넘으면은 굉장히 효율이 떨어진다고 봤대요. 그래가지고 크기는 같아도 석조 구조의 무게의 3분의 1만 가지고 이 철골로 지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층을 지을 수 있다고 하는 이점은 이랬던 겁니다. 1960년에서 70년대 들어가면서 이 고층 건물이 시카고에 많이 나타나게 됐어요. 미스 반데르베가 설계한 레이크쇼 아파트먼트 이런 건물들. 고층 건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관이나 내부의 공간이 굉장히 미적으로도 세련돼 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들이 이제 1970년대에 가면 뭐 말할 수 없는 구조물들이 많이 생기죠. 344m 이 철제 구조물을 가진 외팔보 튜브를 가지고 만든다든지 존 행콕 타워가 그렇죠. 1914년에 가게 되면은 높이가 444m나 된 건물을 튜브로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더 안정된 구조물을 만드는 초고층물을 바뀌는 건물로 점점 많이 나타나요. 고층 건물은 이제 점점 높아지기 시작해가지고 타이페이에 있는 건물은 520m, 루즈 할리파 건물, 그 두바이에 있는 건물이죠. 828m. 말이 그렇죠. 828m가 물론 완전히 철골로만 지어진 건 아닌데. 저게 고층 건물의 극한을 보여줄 정도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최근 수십 년 동안 도시화의 속도가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대개 이제 고층 또는 초고층 건물에 가능한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은 발전도상에 있는 신흥 경제권에 있는 국가 등에서 새로운 건물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할 정도로 철골은 초고층으로 만드는 건물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더 넓게 더 밝게 그다음에 철골 때문에 생긴 더 높은 건물. 그다음에 요 2개만 얘기했는데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철골 때 사용 때문에 공간이 얼마나 자유롭게 사용됐는가라고 하는 그것하고 철골은 딱딱한 재료가 아니다. 최근에 보면 점점 부드러운 재료, 옷 같은 재료로 바뀌고 있다. 그런 가능성들을 생각해 보는 것을 다음 시간에 해보겠습니다.